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어쩌면 약간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2020년 21대 총선 때 특정 선거구, 그러니까 종로구의 사전투표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하고 그 논란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 특히 공식 발표된 득표율하고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한 기대값 사이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주장을 아주 상세한 계산 과정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뭐랄까 한국 사회의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좀 날카로운 비판까지 담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가 보여주는 통계 분석의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고 그 주장의 핵심 근거가 뭔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좀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자료가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게 바로 21대 총선 때 서울 종로구 사전투표 결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인데요. 네네. 이게 당시의 객관적인 데이터들, 그러니까 종로구의 연령대별 인구 분포, 그리고 서울시 전체의 연령대별 사전투표율. 여기서 자료는 종로구 자체 데이터가 없다는 걸 지적하긴 합니다. 아, 자체 데이터가 없었군요? 네, 그리고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나온 연령대별 정당 지지율. 이걸 다 종합해서 통계적으로 계산한 기대 득표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대 득표율이요? 네, 그거랑 비교했을 때 실제 득표율이 좀 비정상적으로 높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비정상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걸 설명하려고 Z값이라는 통계 지표를 써요. 근데 그 수치가 일반적인 통계적 오차 범위를 뭐랄까 압도적으로 넘어선다는 거죠. 아, 압도적이요? 그러니까 그냥 좀 높았네 정도가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볼 때 거의 일어나기 힘들 수준의 차이다. 이런 주장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때 흔히 나오는 말 있잖아요. 젊은 층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서 그래. 뭐 이런 설명. 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월터 미베인 교수라고 선거 분석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의 모델에 대한 여러 비판들, 뭐 예를 들면 나무위키 같은 데서 나온 비판들이 있거든요. 아, 미베인 교수 분석에 대한 비판이요? 네, 그런 비판들이 사실은 미베인 교수의 분석 방법론이나 통계적 오류 처리 방식, 그러니까 1종 오류니 2종 오류니 하는 것들을 오해해서 나온 거다라고 강하게 반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단순히 통계 결과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그 해석을 둘러싼 논쟁까지 다루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와, 이거 상당히 복잡하고 또 첨예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자료가 그 기대 득표율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거부터 좀 차근차근 봐야 할 것 같아요. 계산 과정이 꽤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자료는 먼저 기초 데이터부터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2020년 3월 기준으로 종로구에 만 18세부터 100세 이상까지 연령대별 인구수예요.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죠. 네. 두 번째는 서울시 전체의 연령대별 사전투표율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는 종로구만의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서울시 평균 데이터를 썼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세 번째는 2020년 4월 6일에서 7일경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나온 연령대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데이터입니다. 아, 그러니까 종로구 인구 구조에다가 서울시 평균 투표 패턴을 적용하고 거기에 당시 여론조사 지지율을 딱 결합해서 이 정도는 나왔어야 정상이다 하는 예측치를 만들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으로 계산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각 연령대별로 예상 사전투표자 수를 구해요. 예를 들면 종로구의 18세 후 19세 인구가 2,979명이었는데 이 연령대의 서울시 평균 사전투표율이 20.5%였으니까 2,979명 곱하기 0.205 이렇게 해서 약 611명이 사전투표했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죠. 네네. 이걸 이제 20대, 30대, 40대 쭉 해서 100세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에 대해서 각각 다 계산을 해요. 그리고 그걸 전부 더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다 더하면 종로구 전체에서 총 몇 명 정도가 사전투표를 했을 거다 하는 예상치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계산한 총 예상 사전투표자 수가 약 47,198명으로 나와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47,200명이었거든요.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죠. 와, 거의 똑같네요. 신기하네. 네, 총 예상 사전 투표자 수를 구하는 것까진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이제 여기에 지지율을 적용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각 연령대별 예상 사전투표자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해당 연령대에 여론조사상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곱하는 거예요. 아하. 예를 들어 아까 18, 19세 예상 사전투표자가 611명이었죠. 당시 여론조사에서 이 연령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54.5%였어요. 그럼 611명 곱하기 0.545 해서 약 333표 정도가 이 연령대에서 민주당 후보한테 갈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아하. 이런 식으로 각 연령대별로 민주당 후보의 예상 득표수를 다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걸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쫙 합치면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었을 거라고 기대되는 총 득표수가 딱 나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모든 연령대의 예상 득표수를 합산했더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총 기대 득표수는 약 21,783표로 계산됐습니다. 21,783표. 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 기대 득표수 21,783표를 아까 계산했던 총 예상 사전투표자 수 47,188명, 실제 투표수 47,200명과 거의 같죠? 이걸로 나누면 기대 득표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약 46.15%예요. 46.15%. 네, 이게 바로 주어진 인구 통계, 서울시 평균 투표율, 여론조사 지지율을 바탕으로 했을 때 통계적으로 예측 가능한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다. 이게 이 자료의 주장인 거죠. 46.15%. 상당히 구체적인 수치네요. 근데요,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종로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은 얼마였죠? 실제 발표된 득표율은요. 65.56%였습니다. 65.56%요? 와, 46.15%랑 비교하면 거의 19.41%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건 정말 엄청난 격차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 차이가 그냥 통계적 오차나 우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자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죠?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게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이 19.41%포인트라는 차이가 통계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는 차이냐. 다시 말해서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Z검정이라는 통계 방법을 써요. Z검정이요? 네, Z값이라는 건 관찰된 결과, 그러니까 실제 득표율 65.56%가 기대값, 예상 득표율 46.15%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준 오차 단위로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아, 표준 오차 단위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럼 그 값이 크면 클수록 기대값에서 훨씬 더 많이 벗어났다. 이런 의미겠군요. 보통 통계학에서는 어느 정도 값이 나와야 이거 좀 이례적인데?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나요?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Z값의 절대값이 1.96을 넘으면 95%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다. 즉,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좀 더 엄격하게는 3 이상이면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보죠. 네, 1.96 아니면 3 정도? 그런데 이 자료에서 계산된 종로구 사전투표 득표율 차이에 대한 Z값은 정말 놀랍게도 약 89.03입니다. 89.03이요? 1.96이나 3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니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인데요. 그쵸. 그 의미는 뭐냐면 확률적으로 거의 0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 Z는 89.03이라는 값을 근거로 자신들이 사용한 인구 통계, 서울시 연령별 투표율, 여론조사 지지율 데이터만으로는 실제 발표된 65.56%라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즉, 이 모델과 데이터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극단적인 이상현상, 어나말리다. 이런 해석이죠. 와, 근데 이런 분석에 대해서 제일 흔하게 나오는 반론이 있잖아요. 아니, 사전투표는 원래 젊은 층 참여가 높고 젊은 층은 진보정당 지지 성향이 강하니까 당연히 민주당 득표율이 높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요. 자료를 이 가능성을 그냥 넘어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그 점도 검토합니다. 심지어 아주 극단적인 가정을 설정해서 그 반론이 타당한지 테스트를 해봐요. 극단적인 가정이요? 어떤 거죠? 어떤 가정이냐면 50대 이상 유권자는 사전투표에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고 오직 만 18세부터 49세까지의 젊은 유권자들만 사전투표를 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인데요. 50대 이상이 한 명도 안 했을 리는? 없죠, 당연히. 자료도 심지어 40대까지만 포함해도 63.7%로 실제 결과보다 낮다는 언급을 덧붙이기도 하고요. 진짜 극단적인 가정이네요.
그렇게까지 가정해서 계산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실제 득표율이 좀 가까워지나요? 이 18대 49 몰빵 시나리오 하에서 해당 연령대의 인구수, 그리고 그들의 사전투표율, 여기서는 전국 데이터를 썼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민주당 지지율, 여론조사 기반, 이걸 바탕으로 기대 득표율을 다시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약 63.7%로 나왔습니다. 63.7%. 와,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렇게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가정을 했는데도 실제 득표율인 65.56%에는 여전히 못 미치네요. 한 2%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젊은층 쏠림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이 격차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계산 방식이란 결과가 솔선님 공식이라고 불리는 다른 분석가의 계산 결과 63.3%하고 거의 일치한다, 0.4%포인트 차이는 점을 언급하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는데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으니 교차 검증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산 과정부터 반론 검토까지 들어보니까 이 자료가 제시하는 통계적 불일치 주장이 상당히 구체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혹시 뭐 다른 선거 결과랑 비교해서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지를 더 보여주기도 하나요? 네, 바로 직전 선거였던 2016년 20대 총선 종로구 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내용도 비중 있게 다룹니다. 아, 20대 총선 때랑 비교했군요. 그때 종로구는 어땠는데요?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에요. 사전투표 득표율은 약 52.21%였고요. 본투표, 즉 당일 투표 득표율은 약 52.24%였어요. 52.21%랑 52.24%. 와, 이건 뭐 거의 똑같은데요? 정말 차이가 미미하네요. 이때도 그럼 Z값을 계산했나요? 네, 계산 결과 Z값은 0.04에서 0.07 사이로 나왔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는 전혀 유의미하지 않은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치죠. 0에 가깝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투표 성향, 즉 표본의 성향이 전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향, 모집단과 거의 일치했다는 뜻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의 특성이 모집단의 특성을 닮아간다는 통계학의 기본 원리 있잖아요. 네, 대수의 법칙. 그렇죠. 그 대수의 법칙, Law of Large Numbers가 아주 잘 작동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거죠. 20대 때는 사전투표자 수가 한 19,800명 정도였는데도 대수의 법칙이 잘 작동해서 사전투표 결과랑 본투표 결과가 거의 비슷했다는 거군요. 근데 21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자 수가 훨씬 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21대 총선 종로구 사전투표자 수는 47,200명으로 20대 때보다 2.38배나 증가했어요. 2.38배요? 네. 통계학적으로 보면 표본, 즉 사전투표자 수가 이렇게 크게 늘어나면 대수의 법칙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작용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표본이 커졌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본투표 득표율 사이의 차이는 20대 때보다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기대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군요. 사전투표 득표율은 65.56%인데 본투표 득표율은 49.95%로 무려 15.6%포인트 이상 차이가 확 벌어졌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Z값은 89.03으로 치솟았고요. 네. 표본이 훨씬 커졌는데도 결과는 오히려 모집단 평균, 즉 전체의 득표율에서 훨씬 더 멀어진, 뭐랄까 대수의 법칙이 완전히 깨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문제 제기 중 하나군요. 정확하게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투표자 수 증가율하고 후보별 득표수 증가율을 비교하면서 또 의문을 제기합니다. 득표수 증가율이요? 네. 20대 대비 21대 사전투표자 수는 2.38배 증가했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2.987배,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반면에 상대였던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수는 1.999배, 약 2배 증가했다는 수치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득표수가 전체 투표자 수 증가율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늘어났다는 거네요. 그렇죠. 증가율 자체의 차이도 눈에 띄는데 자료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양당 후보 간의 사전투표 득표율 차이, 즉 격차의 증가율에 주목합니다. 20대 총선 때는 민주당 후보가 약 14.31%포인트 차이로 앞섰거든요. 네. 근데 21대 총선에서는 그 격차가 33.55%포인트로 벌어졌어요. 이 격차의 증가율 33.55
나누기 14.31 이걸 계산하면 약 2.344배가 나오는데 이게 놀랍게도 전체 사전 투표자 수 증가율인 2.38배와 거의 1.1 비율로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해요. 격차 증가율이랑 전체 투표자 수 증가율이 거의 똑같다고요? 네, 거의 1대1 비율이라는 거죠. 자료는 이게 일반적인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 고려하면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득표율 격차의 증가율이 전체 투표자 수 증가율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비례하는 건 매우 부자연스럽다. 마치 뭔가 설계된 디자인드 패턴처럼 보인다.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와, 통계 수치들을 깊이 파고들수록 점점 더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는군요. 이제 그 월터 미베인 교수의 분석과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자료가 미베인 교수의 분석에 대한 비판이 좀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있다고요? 네, 그 월터 미베인 교수는 선거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탐지하는 모델, EIF, Election Forensic이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이 21대 한국 총선 데이터에 자기 모델을 돌려봤더니 일부 지역구에서 통계적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네,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비판이 제기됐죠. 예를 들어서 나무위키 같은 데서는 미베인 모델이 한국 정치의 특수성, 지역주의 같은 걸 반영 못한다거나 심지어 보수 정당 우세 지역에서도 부정 결과가 나오는 등 좀 엉터리 계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었다고 자료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비판들이 있었죠. 자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나요? 자료는 이런 비판들이 미베인 교수의 분석 방법론, 특히 그가 사용한 모델하고 통계적 오류 처리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주장합니다. 미베인 교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가정을 기반으로 한 모델을 사용했어요. 두 가지 가정이요? 네, 첫 번째는 오직 여당, 즉 더불어민주당만이 부정선거에 이득을 얻는다고 가정하는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해당 지역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당이나 후보가 부정선거에 이득을 얻는다고 가정하는 모델입니다. 아, 여당만 이득 vs 지역구 최강자가 이득? 그렇죠. 근데 미베인 교수는 주로 두 번째 모델, 즉 지역구 최강자 이득 모델의 결과를 보고했어요. 자료는 이 선택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모델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여기서 이제 통계적 가설 검정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종류의 오류 개념이 중요해져요. 1종 오류, 타입 1 에러, false positive 하고 2종 오류, 타입 2 에러, false negative라는 건데요. 네, 1종 오류, 2종 오류. 1종 오류는 실제로는 없는데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오류예요. 부정선거 맥락에서 보면 부정이 없었는데 부정이 있었다고 잘못 탐지하는 경우죠. 반면에 2종 오류는 실제로는 있는데 없다고 잘못 판단하는 오류예요. 즉, 부정이 있었는데 그걸 탐지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예요. 없는데 있다고 하는 거랑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 이 두 오류는 보통 하나를 줄이면 다른 하나가 늘어나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상충관계죠. 그렇다면 부정선거를 탐지하려는 모델 설계자 입장에서는 어떤 오류를 더 치명적으로 보고 피하려고 할까요? 글쎄요.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게 더 문제가 클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는 2종 오류, 즉 부정이 있었는데 없었다고 놓치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유명한 비유로 암 진단 사례를 들거든요. 암 진단이요? 있다고 오진하는 것, 1종 오류도 물론 문제지만 실제로 암이 있는데 없다고 진단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 2종 오류는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정선거가 실제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모델이 이걸 탐지하지 못하고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내리는 건 진실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2종 오류를 줄이는 방향으로 모델을 좀 보수적으로 설계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 그래서 미베인 교수가 지역구 최강자 이득 모델을 선택했다는 거군요. 특정 정당만 이득을 본다고 가정하는 것보다는 지역 기반이 강한 정당이라면 여야를 불문하고 통계적 이상치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게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그걸 놓칠 확률, 즉 이종 오류를 줄여준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런 해석이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 모델은 한국뿐 아니라 지역 토착 세력이나 특정 정당의 영향력이 강한 다른 여러 나라 선거에서도 관찰되는 패턴을 반영하려는 시도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 모델 하에서 일부 보수 정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우세 지역구가 통계적 이상치로 분류됐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모델이 엉터리다거나 아니 그럼 여당이 야당을 위해 조작했단 말이냐 이런 식의 비판으로 이어지는 건 미베인 분석의 방법론적 의도와 통계적 함의를 완전히 오해한 거다.
라고 자료는 강하게 반박하는 겁니다. 음. 오히려 미베인 교수가 민주당만 2등 모델 결과를 발표했다면 정치적 파장은 훨씬 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학자적 양심과 신중함 때문에 이종 오류를 더 경계하는 통계적으로 더 보수적인 모델 결과를 채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 미베인 분석에 대한 그런 피상적인 비판들이 그의 신중한 방법론적 선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이런 주장이군요. 전체적으로 정말 상당히 논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결론적으로 21대 총선 사전투표 결과, 특히 종로구 사례에서 나타난 통계적 이상현상, 다시 말해 기대 득표율 46.15%와 실제 득표율 65.56% 사이의 극단적인 차이, Z는 89.03과 단순한 인구 통계학적 요인, 젊은 층 쏠림 현상 같은 걸로나 통계적 우연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점을 여러 각도에서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근거들을 제시했죠. 네. 20대 총선과의 비교를 통한 대수의 법칙 파괴 현상, 극단적인 가정을 동원한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 또 투표 증가율과 득표율 격차 증가율의 기이한 비례 관계 같은 것들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통계적 의문에 대해서 학계나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토론이나 검증에 나서기보다는 좀 침묵하거나 외면하고 있고, 또 비전문가들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자료는 마무리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21대 총선 사전투표 결과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통계 분석과 그 주장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론조사, 인구 통계, 투표율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한 기대 득표율 약 46% 정도였죠. 네, 46.15%. 네, 그거하고 실제 발표된 득표율 약 65.6% 사이에 매우 큰 격차, 그리고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얼마나 극히 이례적인지를 나타내는 Z값 무려 89 정도였고요. 이게 이 주장의 핵심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렇죠. 또한 20대 총선 결과와 비교했을 때 대수의 법칙이 오히려 반대로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 그리고 월터 미베인 고수의 분석 방법론과 1종, 2종 오류 개념에 대한 설명 및 반박 논리 등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통계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선거 결과의 특정 단면, 그러니까 사전투표 결과에 대해서 매우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분석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